노년의 후회와 구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살이 된 박준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연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정리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각각 미국과 독일에서 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화상 통화를 하지만 시차 때문에 서로 맞추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손자, 손녀들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벤치에 앉아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신문을 읽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공원에서 만나는 다른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해요. 젊은 시절에는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죠. 아내가 아프다고 해도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병원에 함께 가지 못했고 아이들의 학교 행사도 대부분 빠졌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요. 서예를 배우고 등산도 다니고 아내와 함께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아내와 함께 제주도 올레길을 걸으며 이제야 진짜 우리 시간이구나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가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죠.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의사 선생님이 규칙적인 생활을 계속 유지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요즘은 일기를 쓰는 것이 새로운 취미가 되었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작은 것들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공원에서 만나는 길고양이,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모두 소중합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화는 화요일 오후 2시쯤 걸려왔습니다.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역사책을 읽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요즘 보험이나 투자 권유 전화가 많아서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중요한 일일까봐 받았습니다. 박준호 부장님이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오랜만에 듣는 부장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30년 전에 부장님과 함께 일했던 김영수입니다. 김영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는 제가 부장으로 승진하기 직전에 회사를 그만둔 후배였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했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내고 사라졌죠. 그 이후로 30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이었어요. 아, 영수야.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 전화했어? 지금 어디 살고 있어? 반가운 마음에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부장님, 죄송하지만 반가운 안부 인사를 하려고 전화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부장님께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차갑고 무거웠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도 있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아닙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부장님이 저에게 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30년 전 그 일 말입니다. 30년 전.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더라? 김영수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뭐였더라?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일부러 잊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영수야, 미안하지만 30년이나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구나. 혹시 무슨 일이 있었다면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진천 프로젝트 말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준비한 그 프로젝트요. 진천 프로젝트. 그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김영수가 야근을 밤새 가며 준비했던 대형 프로젝트. 성공하면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었죠.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제가 제 이름으로 발표했던 것 같은데. 아, 그 프로젝트. 영수야, 그때 일은. 부장님이 제 아이디어를 훔쳐서 본부장님께 본인 것처럼 발표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요. 결국 그 프로젝트로 부장님은 승진하셨고, 저는 더 이상 회사에 있을 수 없어서 떠났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도서관 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영수야, 그때 일은 내가 정말 실수였어.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연락을 한 거야? 실수요? 2년 동안 준비한 제 인생을 망친 게 실수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격양되었어요. 부장님, 저는 그 일 때문에 30년을 괴로워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어요. 결혼도 늦어졌고,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게 부장님 때문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했었나요? 승진에 대한 욕심 때문에 후배의 공을 가로챈 것일까요?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김영수의 분노가 거짓은 아닌 것 같았어요. 지금이라도 사과하겠어. 정말 미안하다, 영수야. 사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부장님은 그 일로 승진도 하고 좋은 삶을 사셨겠지만 저는 30년 동안 고생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에서 힘이 빠져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김영수가 정말 30년 전 일로 저에게 복수하려는 걸까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김영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 기억 속에서 지워진 것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오래된 앨범과 서류들을 뒤졌어요. 혹시 그때 일을 기억할 수 있는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옛날 회사 동료들과 찍은 사진, 승진 축하 파티 사진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김영수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김영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젊고 희망에 찬 모습이었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가 회사를 그만둘 때
굉장히 어두운 표정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이유로 떠났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어요. 오전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할머니를 만났어요. 평소에 인사 정도만 나누던 분인데 제가 너무 안 좋아 보였나 봐요. 어르신,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어둡네요.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옛날 일이 생각나서요. 나이 들면 옛날 일들이 자꾸 떠오르죠. 좋은 기억들은 잊어먹고 안 좋은 기억들만 남아있어서 괴로워요.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점심 후에 옛날 회사 동료였던 최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도 은퇴한 지 오래되었지만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최 과장,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혹시 30년 전에 우리 팀에 있던 김영수 기억나? 김영수. 아, 그 똑똑하던 친구. 갑자기 회사 그만두고 사라진 그 친구 말이야? 맞아. 혹시 그 친구가 왜 회사를 그만뒀는지 기억나?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친구 얘기를 해? 어제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 30년 만에 말이야. 정말? 뭐라고 하던? 저는 김영수가 한 말을 자세히 전했어요. 최 과장은 한참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호야, 사실 그때 소문이 좀 있었어. 김영수가 준비한 프로젝트가 내 이름으로 올라갔다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었고, 너도 부인했었으니까 그냥 소문으로만 여겼지.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 솔직히 말하면 그때 너는 승진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 그리고 김영수는 정말 억울해했어. 하지만 이미 30년이나 지난 일인데 전화를 끊은 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제가 후배의 공을 가로채서 승진했던 걸까요? 저녁에 혼자 앉아서 그때 일을 차근차근 떠올려 보려고 했어요. 30년 전 저는 정말 승진에 목말라 있었어요. 집에서는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경제적 부담이 컸죠. 승진하면 급여도 오르고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었어요. 김영수는 정말 뛰어난 후배였어요. 아이디어도 좋고 실력도 있었죠. 진천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김영수가 밤늦게까지 남아서 자료를 정리하던 모습, 저에게 와서 아이디어를 설명하던 모습들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디어를 듣고 이거다 라고 생각했던 것도 기억나요.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제가 정말 그 아이디어를 제 것처럼 발표했던 걸까요? 아니면 김영수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김영수가 억울해할 만한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제가 승진했고 그는 회사를 떠나야 했다는 것. 밤늦게 또 김영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오후 3시 진천역 앞 카페에서. 진천.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었던 진천이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곳을 택한 걸까요? 잠들기 전에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내가 정말 나쁜 일을 했던 걸까? 그런데 왜 기억이 안 날까? 사진 속 아내는 그저 온화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진천역 앞 카페에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너무 일찍 와서 김영수를 기다리는 동안 커피를 2잔이나 마셨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30년 만에 만나는 사람, 그것도 저를 원망하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어요. 정확히 3시에 김영수가 나타났어요. 30년의 세월이 그를 많이 변화시켜 놓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의 표정이었어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오랜만입니다, 부장님. 여전히 존댓말을 쓰는 그가 안쓰러웠어요. 영수야, 반말해도 돼. 우리 이제 둘 다 늙은 사람이잖아.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부장님을 부장님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그 일 때문에요. 우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김영수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저는 더 이상 커피를 마실 수 없을 것 같아서 물만 주문했습니다. 한동안 서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영수야, 먼저 사과부터 하고 싶어. 30년 전 일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내가 억울해할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건 인정해. 정말 미안하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정말요? 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부장님, 저는 30년 동안 그 일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매일 밤 그 일을 생각하며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이 그 일이었어요. 그런데 부장님은 기억도 안 난다고요? 김영수가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제가 30년 동안 모은 자료들입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그때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 회사 내부 메모,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 있었어요. 진천 프로젝트는 제가 2년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였어요. 진천에 새로운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계획이었죠. 제가 직접 현지 답사도 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투자 계획서도 작성했어요. 부장님은 중간중간 조언만 해주셨을 뿐이에요. 자료를 보니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어요. 정말 김영수가 그 프로젝트의 주축이었어요. 저는 팀장으로서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이었죠. 그런데 발표 전날 부장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수야,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회사에 큰 이익이 될 거야. 하지만 내가 발표하기에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 내가 대신 발표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때 거절했어요. 2년 동안 준비한 제 프로젝트니까요. 하지만 다음날 본부장님께 보고할 때는 부장님 혼자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부장님 이름으로 승인되었어요. 저는 완전히 배제되었고 프로젝트 팀에서도 제외되었어요. 기억이 확실해졌어요. 정말 제가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때 저는 김영수는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핑계였어요. 단순히 제가 그 성공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영수야, 정말 미안해. 이제 기억났어. 내가 정말 나쁜 일을 했구나.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 일로 저는 회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입지가 좁아졌고 승진 기회도 사라졌죠. 결국 사표를 내고 작은 회사로 이직했어요. 그 후에 어떻게 지냈어?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급여도 반으로 줄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결혼도 5년이나 늦어졌고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아내가 파트타임 일을 해야 했어요. 김영수의 얘기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던 거예요. 하지만 부장님,
저는 원망만 하고 살지는 않았어요. 작은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했고,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지금은 제 사업을 하고 있고, 아이들도 잘 컸어요. 다만 뭐? 다만 그 일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어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항상 경계하며 살게 되었어요. 우리는 1시간 넘게 그때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김영수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분노를 표현하기보다는 그저 억울했던 마음을 털어놓는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김영수가 말했어요. 부장님, 저는 복수하려고 연락한 게 아니에요. 그저 부장님이 그 일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사과해 주셨으면 했을 뿐이에요. 그럼 이제 끝인 거야? 우리 다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거야? 김영수는 잠시 멈춰 서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부장님, 사과는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가야 해요. 그 말이 더 가슴 아팠어요. 사과는 받아들였지만 용서는 하지 않겠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헤어지면서 김영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부장님, 남은 인생 잘 사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의 저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과는 했지만 뭔가 해결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짐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을요. 김영수와 만난 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매일 밤 그때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망쳐놓았는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평소 같으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원을 산책하는데 요즘은 밤늦게까지 뒤척이다가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일어났어요. 식욕도 없어져서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공원에서 바둑을 두던 최 할아버지가 제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준호 씨, 요즘 어디 편찮으시나요? 얼굴이 많이 어둡네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며칠 후 큰아들 민수에게서 화상 통화가 왔어요. 아버지,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병원 한번 가보세요. 나이가 나이인데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해요. 아들과 통화를 마친 후 더 우울해졌어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너무 티를 냈나 봐요.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김영수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자식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숨기려고 애쓰는 마음 말이에요.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아파트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준호 씨, 혹시 최근에 누군가와 다툼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파트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올라와서요.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급하게 1층으로 내려가서 게시판을 확인했어요. 거기에는 제 이름이 적힌 글이 붙어 있었어요. 박준호는 30년 전 후배의 공을 가로채 승진한 파렴치한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김영수가 한 일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이웃들이 저를 수군거리며 쳐다보고 있었어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김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수야,
우리 아파트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무슨 글이요? 내가 30년 전에 내공을 가로챘다는 글이야. 혹시 내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 안 했어요. 저는 부장님과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김영수는 정말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럼 누가 한 걸까요? 혹시 김영수가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말했던 걸까요? 영수야, 혹시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 있어? 글쎄요. 아, 맞다. 얼마 전에 옛날 동료들과 만났을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는데. 누구와 만났는데? 김대리, 이 과장, 그리고 몇 명 더요. 그 중에 누군가가 이런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특히 김대리는 예전부터 저를 좋게 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승진해서 밀렸던 일 때문에 저를 원망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려고 갔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할머니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복지관 직원도 어색하게 인사했고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프로그램이 끝난 후 복지관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박 선생님, 혹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인근 아파트에서 선생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해서요. 어떤 소문인가요? 직장 다니실 때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했다는 소문이 동네 전체로 퍼지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 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혹시 최근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버지 회사 후배였다는 분에게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뭐라고 하던? 30년 전에 아버지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가로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 가족들까지 연락이 가고 있었어요. 김영수가 아니라면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민호야,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래.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을 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는 아버지도 승진하고 싶고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 아버지.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은 후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아들들에게까지 실망을 안겨드린 게 가장 마음 아팠어요. 30년 전의 한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제 인생 전체를 망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어요. 동네 슈퍼마켓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지하철에서도 누군가 저를 알아보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어요. 피해망상인지 모르겠지만 어디를 가든 시선을 받는 것 같아서 외출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인터넷에도 글이 올라온 것이었어요.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지역 포털 사이트에도 제 실명과 함께 30년 전 일이 자세히 올라와 있었어요. 댓글들을 보니 저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나이 들어서도 뻔뻔하게 살고 있네요. 이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산다니 불안해요. 후배 인생 망친 주제에 떳떳하게 살았나 보네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옛날 회사 동료들까지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최 과장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준호야, 요새 무슨 일이야?
회사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내 얘기가 올라와 있던데. 뭐라고 올라와 있는데? 김영수 일 말이야. 그때 정말 내가 그 친구 프로젝트를 가로챈 거야? 최 과장,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동료들마저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동호회에서 완전히 퇴출된 건 물론이고 예전 회사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어졌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인맥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은퇴 후 가끔 만나서 술 한잔하며 옛날 얘기를 나누던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잃었어요. 가장 힘든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큰아들 민수가 화상통화로 따져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을 하셨어요? 후배분의 공을 가로채서 승진하신 거예요? 민수야,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의 눈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민수야, 아버지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어. 그때는 정말. 실수요? 2년 동안 준비한 남의 프로젝트를 가로채는 게 실수예요? 그것도 부하 직원의 것을요? 둘째 아들 민호는 아예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들도 어색해했고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를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마저 어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견디다 못해 김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수야, 제발 도와줘. 이 일을 정리해보자.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말해줘. 부장님, 저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런 일 원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너밖에 이 일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게 퍼진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김영수도 당황하고 있었어요. 자신도 이런 결과를 원한 게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다음 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박준호 씨 맞으시죠? 어머, 인터넷에서 본 그분이. 그러더니 다른 직원들과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조차 편안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진료를 받는 동안에도 의사 선생님이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혈압이 평소보다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아파트 벽면에 대자보가 붙어 있었어요. 파렴치한 박준호 추방하자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누군가 밤사이에 붙인 것 같았어요. 관리소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떼어내도 계속 다시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차에도 낙서가 되어 있었어요. 도둑놈 차라고 스프레이로 써놓았더라고요.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민사소송을 하시든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시든지 하세요라는 답변만 들었어요. 하지만 누가 이런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송을 할 수 있겠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할머니가 아예 인사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있을 때 제가 지나가자 저런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사는 게 창피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정말 죽고 싶었어요. 30년 전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제 인생 전체를 망쳐놓았어요. 가족들은 저를 실망스러워하고 동네 사람들은 저를 손가락질하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어요.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살은 빠지고 얼굴은 어두워졌어요. 눈에는 생기가 없었고 입가에는 항상 쓴 미소만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도 없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 모든 절망 속에서도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김영수가 30년 동안 느꼈을 고통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했을 수도 있겠죠. 그는 아무 잘못도 없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으니까요. 절망의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김영수의 아내였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준호 부장님이신가요? 저는 김영수 아내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영수 아내분이시군요. 네, 남편한테 들었어요. 부장님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영수 아내가 저를 만나자고 하다니 무슨 일일까요? 다음 날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이미경 씨는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첫인상부터 따뜻하고 지혜로운 느낌이었어요. 부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솔직히 견디기 힘들어요. 30년 전 일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되었네요. 남편한테 들었어요. 부장님이 진심으로 사과하셨다고요. 그런데 이미 너무 늦었어요. 소문이 돌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제 정말 살기 힘들어요. 이미경 씨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부장님, 제가 남편의 30년을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항상 경계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했어요. 분노와 원망보다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새로운 회사에서 성공하려고 더 열심히 일했고, 저와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했어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어 했고, 때로는 부장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남편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미경 씨의 말을 들으며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김영수가 결국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이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부장님을 만나고 온 후에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 보였어요.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응어리가 풀린 것 같더라고요. 정말요? 네, 부장님이 진심으로 사과해 주셨다고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미경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하지만 부장님, 지금 부장님을 괴롭히고 있는 건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도 이 상황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건가요? 남편이 추측하기로는 예전 회사 동료 중에 누군가인 것 같아요. 남편이 그 일을 말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부장님을 좋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혹시 김대리 말인가요? 네, 그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부장님과 승진 경쟁을 했던 분이죠? 맞았어요. 김대리는 저와 같은 시기에 승진을 노렸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승진하고 그는 떨어졌었어요. 그분이 지금도 부장님을 원망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복수하려는 것 같고요. 이제야 상황이 이해되었어요. 김영수는 단순히 억울함을 풀고 싶었을 뿐인데 김대리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저에게 복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장님, 우선 남편과 함께 김대리를 만나보세요. 그리고 이 일을 정리해야 해요.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이미경 씨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부장님, 제가 보기에 부장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30년 전에 실수를 하셨지만 지금은 그것을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도 하셨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지금은 부장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 시절에는 누구나 승진하고 성공하려고 필사적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미경 씨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는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그 일을 잊고 살았다면 그것도 문제였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도 결국 똑같은 문제였어요. 그날 밤 김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수야, 내 아내를 만났어. 정말 좋은 분이네. 그러셨군요. 아내가 뭐라고 하던가요? 김대리 얘기를 하더라. 혹시 정말 그 친구가 이런 일을 하는 걸까? 김영수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부장님, 우리 함께 김대리를 만나볼까요? 이 일을 정리해야겠어요. 그래, 함께 가자.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과연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미 망가진 인간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김영수와 그 아내가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요. 30년 만에 다시 김영수와 한편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김영수와 함께 김대리를 만나기로 한 날 마음이 복잡했어요. 30년 동안 뒤틀린 관계들을 정리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과 더 큰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김대리는 여전히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은퇴 후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만날 장소는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어요. 김대리는 우리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이야, 김대리. 부장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뭔가 준비해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김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대리님, 최근에 부장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만났어요. 무슨 얘기죠? 김대리는 모르는 척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인터넷 게시글, 대자보, 소문들. 이런 것들 말이에요. 혹시 대리님이 하신 일인가요?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대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들켰네요. 그래요, 제가 했어요. 그런데 뭐 어때요? 30년 전에 박 부장이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대리님,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왜요? 30년 동안 억울했으니까요. 박 부장은 남의 공을 가로채서 승진하고 저는 승진해서 밀려났죠. 그 후에 제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김대리의 목소리가 격양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후로 10년을 더 말단에서 일했어요. 승진 기회는 계속 밀렸고 결국 명예퇴직까지 해야 했어요. 자식들 교육비도 제대로 못 됐고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박 부장은 부장까지 올라가서 좋은 대우 받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자식들 유학까지 보내고 불공평하지 않아요? 김대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불공평했어요.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성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봤던 거예요. 대리님, 저도 그때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에요? 30년이 지나서 미안하다고 하면 제 인생이 달라져요?
김대리가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김영수가 중재에 나섰어요. 대리님, 저도 부장님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지만 복수는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 상처만 더 커져요. 당신이야 2년 후에 다른 회사에서 성공했잖아요. 저는 끝까지 그 회사에 남아서 굴욕을 당해야 했어요. 김대리가 김영수에게도 화를 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기로요. 대리님, 제가 모든 걸 바로잡겠어요. 뭘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뭘 바로잡는다고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한 일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할게요. 그리고 대리님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할게요. 김대리가 의외라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요? 그럼 신문에 광고라도 내실 건가요? 저는 30년 전에 후배와 동료의 공을 가로채서 승진한 파렴치한입니다. 라고요? 그래도 좋아요. 정말 그렇게 할게요. 저의 대답에 김대리와 김영수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부장님. 김영수가 저를 말렸어요. 괜찮아, 영수야. 이게 맞는 일이야.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 드러내야 해. 김대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부장님, 저도 미안해요. 너무 원망에 사로잡혀서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게 맞는 건지. 대리님, 괜찮아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저 때문에 고생한 거죠.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 세 사람 모두 30년 동안 이 일 때문에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날 우리는 3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쌓인 감정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분노, 원망, 후회, 미안함. 모든 감정들이 뒤섞였어요. 결국 우리는 합의에 도달했어요. 저는 지역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김대리와 김영수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보상하기로 했어요.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이었어요. 며칠 후 지역신문에 제 사과문이 실렸어요. 30년 전의 잘못을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썼어요. 그리고 김영수와 김대리가 얼마나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들인지도 함께 적었어요. 사과문이 나간 후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처음에는 비난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오히려 저의 용기를 인정해 주었어요. 나이 들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다는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손가락질 당하는 느낌은 덜했어요.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가장 기뻤던 건 아들들의 반응이었어요.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신문 봤어요. 정말 용기 있는 일 하셨네요. 미안하다, 민수야. 아버지가 부끄러운 일을 했어서.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더 멋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민호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존경한다고 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김영수와 김대리와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예전처럼 후배와 선배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서 말이에요. 어느 날 김영수가 말했어요. 부장님,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30년 동안 제 마음을 짓눌렀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영수야. 이제야 진짜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아. 몇 달 후, 동네에서 저를 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사해 주었어요. 복지관에서도 다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30년 동안 무의식 중에 느꼈던 죄책감에서 벗어났어요. 물론 잘못한 일은 잘못한 일이지만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정말 맑은 하루였다. 마음도 하늘처럼 맑았다. 30년 전에 그 일이 제 인생의 어둠을 가져다 주었지만 결국 그 어둠을 통해 진짜 빛을 찾을 수 있었다. 이제야 진정한 노년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영수의 아내 이미경 씨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왔어요. 부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남편이 요즘 너무 밝아졌어요. 마음의 짐을 덜어내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건강검진 결과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중도 늘었어요. 무엇보다 잠을 깊게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저는 진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일기를 써요. 하지만 예전과 다른 건 이제 제 과거를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젊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줘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요. 실수를 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용기 내서 사과하라고요. 30년 전에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었어요. 늦었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경험했어요. 이제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가족들이 있는 것, 친구들이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것에 감사해요. 노년의 후회가 결국 구원이 되었어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